재벌 위에 군림하는 자. 작가 베르가시아. 2017년 여름, 정권의 공백과 함께 사방팔방에서 각종 비리와 고발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한민국 굴지의 언론사이자 종편방송국인 YTBC는 이러한 고발 문서들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안건을 발견하였다. 대검찰청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 안에는 대한민국 100대 재벌들과 검찰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었다. 또한 유력 정치인, 관공서 수장, 고위 공무원 등 국가를 움직이는 요직에 앉은 저명 인사들의 비위까지 아주 낱낱이 기술되어 있었다. 이 안건이 터진다면 대한민국 정재계에는 한 차례 파장이 일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른바 대검 X파일이 어느 순간 증발되어 사라졌다. YTBC는 대검 X파일을 공개하기 3일 전 극비리에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분실하였고 그것을 찾기 위해 한 달 동안이나 찾아 헤맸지만 결국 문서는 되찾지 못하였다. 한편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명되었다가 돌연 사퇴한 정용두가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정용두는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잘하면 총장까지 바라본다는 이른바 거물로 불렸다. 사람들은 대검 X파일의 출처가 정용두가 아니냐고 말하였지만 정확한 팩트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용두의 처가이자 대한민국 빅3 병원이라 불리는 태상병원에서 정용두가 돌연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X파일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안기부 비밀장부에 대한 소문이 점점 언론에 입을 타기 시작했다. 안기부 비밀장부는 2000년에 제기된 안풍 사건을 비롯한 안기부의 자금과 관련된 차명 계좌들이 수록된 비밀장부로 알려져 있었다. 이 안기부 비밀장부는 1999년 안기부의 해체와 국정원의 설립 과정에서 유실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0년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정용두가 비밀장부의 임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이슈가 되었다. 정용두는 그 이후 대검 중수부를 떠나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이후에 중수부에선 비밀장부에 대해 이런 방구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곤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해당 안건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다. 정용두와 안기부의 비밀장부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언론사들에겐 거의 기정사실과도 같았다. 그러니 정용두의 잠적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용두는 대검 X파일과 안기부 비밀장부에 대한 모든 비밀을 끌어안은 채 사망하였다. 향년 58세 정용두는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다. 우리 집안은 70년대에 경기 호황을 타고 재산을 차곡차곡 쌓아서 인근에선 제법 규모 있다는 플라스틱 제조 회사를 운영하였다. 매일 고기 반찬에 소시지나 계란이 없으면 도시락 가지고 가기 싫다고 때를 쓸 때도 있었던 것 같았다. 물론 그럴 때마다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입이 대 빨라와서 등굣길에 올랐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집안 사업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말았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였다. 이 전쟁에서 중동석유 수출국기구는 석유의 무기화를 선언하였고 그로 인해 기름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73년 9월에 3.07달러였던 유가가 1월 11.65달러까지 치솟았다. 수치로 따진다면 280% 가격은 거의 4배 가까이 오른 셈이었다. 이때 전 세계 경제는 IMF 금융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출렁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1차 오일 쇼크다. 난리도 아니었다. 석유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들은 그야말로 공황에 빠질 만한 사태였다. 기름값이 오르니 원자재 값은 더 많이 올라서 우리 집은 적자 행진에 거의 문을 닫을 판이었다. 만약 여기서 어깨가 단합하고 위기를 잘 극복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이었다. 하나 세상은 천사표보다 악독한 장사치가 더 많았다. 당시 우리 회사 거래처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부영산업이었다. 이 부영산업이 그 유명한 부영그룹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다. 이들은 당시에 이미 중견 기업을 넘어섰고 그 영향력이 거의 구로공단 전역을 강타할 정도였다. 이런 부영산업이 납품 단가를 후려쳤다. 그들은 플라스틱의 단가를 전월 대비 7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원자재 값이 4배 가까이 올랐는데도 이놈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다렸다. 결국 우리는 부영산업과 결별하게 되었다. 도저히 단가를 못 맞췄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힘 좋은 거래처가 돌아서니 사방에서 모두 우리에게 등을 돌렸다. 그나마 일본의 덤핑으로 플라스틱을 못 팔았다면 우리는 진즉 굶어 죽었을 것이다. 우리 집은 이때부터 급격하게 기울었다. 우선 2층 집부터 넘어가더니 그 다음은 차, 가구 심지어는 자전거에 밥솥까지 넘어갔다. 이제는 그 좋아하는 소시지 반찬에 계란은 꿈도 못 꿀 처지가 되었다. 하나 이때는 그나마 살만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왔다. 한국은 제1차 오일 쇼크에서 비교적 적게 타격을 받은 국가였지만 그 이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2차 오일 쇼크에서 많은 기업이 나자빠졌다. 이미 한국의 산업은 중동과 수입 유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던 것이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1980년도에 우리 집은 쫄딱 망해버렸다. 그도 여파로 빚은 늘어났고 안 그래도 좁은 집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무슨 빨간색 벽지로 도배를 해놓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괴로워하셨다. 그러더니 훌쩍 세상을 떠나셨다. 그것도 우리 집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목을 맨 채로 말이다. 남편이 목을 매니 어머니도 그 뒤를 따랐다. 나는 졸지에 주초상을 맞았고 홀로 부모님을 땅에 묻어야만 했다. 화가 난 나는 유서 깊은 언론사인 한강일보를 찾아갔다. 한강일보에선 내 얘기를 관심 깊게 들어주었다. 그러곤 이 얘기를 기사로 내준다고 하였다. 한데 기사가 나가기도 전에 나는 병신이 될 뻔했다. 어느 날 갑자기 건달들에게 잡혀가 두들겨 맞아 허리가 아작 나버렸고 구안화사까지 왔다. 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다. 나는 이를 갈았다. 시발 부영 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싹 잡아 갈아 마셔버리겠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연그룹은 수많은 정치계 끈앞을들과 언론사 정보장사건과 협작해 있었다. 만약 내가 그 사실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런 무식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튼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한데 이 세상에 저놈들을 깔아뭉갤 방법이란 그리 많지 않았다. 정경유착은 심했고 독재정권이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던 시절이었다. 까딱하면 그냥 골로 가는 셈이었다. 해서 나는 힘을 키우기 위해 먼저 스펙부터 쌓았다. 1980년도 6월 나는 미친놈처럼 공부해서 그의 대한민국 사법연구원 한국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은 없었지만 낮에는 정미소 쌀 배달을 하면서 공부했고 장학생으로 대학에 합격하였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공부만 했었던 것 같다. 밥값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다녔지만 그래도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나는 3학년이 되던 해인 83년도에 사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다. 대단한 집념이었다. 나조차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미친놈처럼 공부만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였다. 다음에 나는 4학년이 돼 추가 5과목을 더 공부해서 행시에 붙었고 그의 말을 외무고시까지 패스했다. 고시 3관왕을 달성하고 난 후 나는 사법연수원을 다녔다. 그러곤 법무관으로 입대하여 군 생활을 하였다. 내가 굳이 3관왕의 법무관으로 군대를 다녀온 것은 이 사회 자체가 학연지연이 팽배하였기 때문이다. 법무관의 한국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어지간한 선배들은 나를 끌어가려 앙간힘 있었다. 같은 학연의 지원도 있지 거기에 고시 3관왕의 수석까지 했으니 어딜 가도 대접을 받았다. 나는 검사로 임용되어 이때부터 승승장구하였다. 서른들의 서울 입성 교회부엔 대검에 들어갔다. 그야말로 탄탄대로 나는 닥치는 대로 조직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했다. 정의 사명 책임감 이런 뜨뜻미지근한 감정은 다 버렸다. 도리에 어긋나고 말로 그냥 닥치는 대로 까라면 같다. 심지어 부영그룹에 뒤를 봐주기도 하였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이미 부패한 검찰 조직에 충성스러운 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두고 대검 청소부라고 부르는 놈들도 있었다. 물론 부패 검찰이 나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다. 수사 청탁은 물론이고 사건 해결을 빌미로 돈을 뜯는 브로커형 부패 검찰도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질이 안 좋은 상이었다. 한마디로 나는 복수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쓰레기를 자처한 것이다. 그래도 나는 쓰레기치고는 꽤나 출세한 편이었다. 1988년에 임명된 나는 2010년에 드디어 대검찰청의 꽃이라 불리는 중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드디어 대검 빅4에 든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뇌종양이었다. 이 세상 그 누가 자신이 암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까. 건강은 염려하지만 자신의 말로가 이렇게나 처참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종양이 30개나 된다고 했다. 뇌에 종양 30개를 안고 나는 고민에 빠졌다. 과연 부영그룹을 어떻게 하면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다. 이제 막 은퇴를 고려하고 있던 와중에 우연치 않게도 안기부 비밀 장부가 발견되었다.
안기부 제15주사실로 불리는 의문의 지하 밀실이 공안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나는 중수부장으로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잡아 조사할 예정이었다. 한데 공안부와 서울고검에서 나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 장부에 나온 사람들이요, 워낙 머리가 굵은 정치인들이라서 잘못하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장부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구형그룹의 뒤를 봐주는 정치판 끈앞들이 대거 꼬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나는 결심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나는 일단 이 일을 덮는 척하였다. 그러고 몰래 안기부의 비밀장부를 빼돌렸다. 안기부 비밀장부에는 1996년에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15대 총선에서 누가 얼마를 썼는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또한 장부가 없이는 절대로 회수가 불가능한 차명 계좌와 사설 금고의 위치까지 세세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면 저들을 한 방에 털어낼 수도 있었다. 내가 그걸 빼돌리자 대검에서 난리가 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가려다 돌연 사퇴하고 장부까지 든 채 튀어버리니 눈이 확 돌아버린 것이었다. 내 친정이었던 중수부는 물론이고 공안부의 국정원까지 나서서 나를 찾아다녔다. 걸리면 죽을 놈이 한둘이 아니니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잡히면 최소한 죽음, 나는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녔다. 처음엔 처가에 숨어 지내다가 국정원 놈들이 들이닥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쳐오면 됐다.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된 것이다. 만약 내가 뇌종양만 걸리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4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충북 진천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천추의 한 만약 그것을 논한다면 나에겐 이것이 천추의 한이라 할 것이다. 이 작품은 네르가시아 작가님의 재벌이의 군림하는 자입니다. 작품을 더 보시려면 이디북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딩이었습니다.